유나나는 잔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먼저 조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는 웃음과 축하가 오가는 자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시험장 같았다. 100점을 받아도 당연하고 95점이면 실수가 되는 그런 시험. 하나야, 아버님 칠순 잔치 말인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온 건 한 달 전이었다. 네 형님들도 다 바쁘고 내가 좀 맡아줘야 할 것 같아.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하나는 알았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대답은 자동으로 나왔다.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하나의 하루는 잔치 준비로 채워졌다. 회사 일을 마치면 식당 예약, 메뉴 조율, 하객 명단 정리. 주말에는 한복 맞추러 따라다니고 선물 포장을 도맡았다. 남편 민재는 고생한다고만 했다. 도와주지는 않았다. 큰형수 지연은 대학 강사였다. 나 이번 주 강의가 3개나 있어서 정말 힘들어. 미안.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둘째 형수 미경은 요가 강사였다. 나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거 못 들어. 알지? 그러면서도 주말마다 등산은 갔다. 하나만 회사원이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늘 여유 있다고 여겨졌다. 아니, 여유가 없어도 내야 하는 것이 그녀의 자리였다. 하나야, 오늘 시장 좀 봐줄 수 있어? 나물이랑 생선 좀 사와야 하는데. 하나야, 식당 사장님한테 메뉴 다시 확인해줘. 나는 오늘 병원 가야 해. 하나야, 아버님 한복 찾으러 가야 하는데 내가 다녀와. 하나. 그녀의 이름은 언제부터인가 일에 다른 이름이 되어 있었다. 잔치 일주일 전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하나가 거의 다 준비했어. 수고했어, 우리 며느리. 박수는 나왔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냐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냐고. 당연한 일에는 질문이 필요 없었다. 하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욕조에 몸을 담갔다. 뜨거운 물에 어깨를 담그고 있어도 피로는 풀리지 않았다. 가슴 속 무언가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민재가 욕실 문을 두드렸다. 괜찮아? 응. 하나는 거짓말을 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게 더 쉬웠다. 잔치 3일 전 하나는 회사 조퇴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다. 음식 준비를 도와야 했다. 부엌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지연과 미경은 보이지 않았다. 형님들은요? 하나가 물었다. 지연이는 학회 가고 미경이는 애들 학원 데려다 준다고 모논대.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둘렀다. 그날 오후 내내 그녀는 칼질을 하고 냄비를 저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눈을 찔렀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고 싶었다. 민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저녁은? 하나는 웃었다. 아직. 배고픈데. 그날 밤 하나는 라면을 끓였다. 자기 것은 먹지 않았다. 식욕이 없었다. 잔치 전날 하나는 회사에 연차를 냈다. 시댁 부엌에서 본격적인 음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새벽 6시 하나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왔구나. 고생이 많아. 시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하나는 그 따뜻함이 무겁게 느껴졌다. 고생은 인정받지만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 것. 오전 10시쯤 지연이 도착했다. 말끔한 옷차림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어머님, 죄송해요. 아침 강의가 있어서. 지연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미경이 왔다. 허유, 길이 막혀서. 늦어서 미안해요. 미경은 부엌을 둘러보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나 허리 때문에 서 있으면 힘들어요. 앉아서 할게요. 하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깻잎을 다듬고 고추를 썰고 부침개를 부치는 일은 모두 서서 해야 했다. 결국 그 일들은 하나의 몫이 되었다. 하나야, 전 좀 더 붙여줘. 모자랄 것 같아. 하나야, 냉장고에서 김치 좀 꺼내와. 무겁지? 하나야, 가스불 좀 줄여줘. 나 지금 손이 안 비어.
하나는 부엌을 오가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 그 분위기는 말보다 강했다. 오후 3시 하나는 기름 냄새에 절어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옷에서 손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 지연과 미경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나는 싱크대 앞에서 멈춰섰다. 문득 자기가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있어도 없는 사람. 움직여도 보이지 않는 사람. 내가 사라져도 이 집은 눈치챌까?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하나야, 물 좀 가져다 줘. 시어머니가 불렀다. 하나는 냉장고를 열고 생수병을 꺼냈다. 무거웠다. 거실로 가는 발걸음이 느렸다. 물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미경이 말했다. 고마워. 우리 하나 없으면 안 되겠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하나는 알았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너의 자리는 거기야라는. 저녁 7시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났다. 하나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일찍 와야 하니까. 그래, 들어가 조심히 가. 미경도 일어섰다. 저도 갈게요. 애들 챙겨야 해서. 둘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나야, 내일 봐. 고생했어.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하나는 부엌을 정리했다. 기름때를 닦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홀로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다 끝났어? 응. 수고했어. 하나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갔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할 눈물이었다. 잔치 당일 아침 하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8시까지 시댁에 도착해야 했다. 민재는 아직 자고 있었다. 하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시댁 부엌은 이미 전쟁터였다.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세팅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나는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오전 내내 부엌과 마당을 오갔다.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한복을 입고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환담을 나눴다. 지연과 미경은 예쁘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었다. 하나는 주방에 있었다. 따뜻한 음식을 내고 그릇을 치우고 손님이 원하는 걸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한복은 이미 국물 자국과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다. 하나야, 물 좀 더 가져와. 하나야, 찌개 식었어. 데워줘. 이름이 계속 불렸다. 하나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움직였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후 4시쯤 손님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는 잠깐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다. 그때 미경이 옆에 와 앉았다. 힘들지. 그래도 내가 좀 더 해야지. 미경은 웃으며 말했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돈으로는 못 보태잖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나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다. 미경의 말은 농담처럼 가볍게 던져졌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다. 칼처럼 날카로웠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미경은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 하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목구멍을 막았다. 그때 민재가 다가왔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민재는 하나의 표정을 읽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미경 쪽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하나를 보았다. 미경 형수가 뭐라고 했어?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미경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하나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형수님,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다. 미경이 돌아봤다. 왜? 방금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주변 사람들이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보았다. 미경은 당황한 듯 웃었다. 뭘 하긴 그냥 농담했지. 왜? 농담이요?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다. 돈으로 못 보태니까 일로 보태라는 게 농담이에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연과 큰형이 다가왔다. 야, 왜 이래? 가족끼리. 민재가 돌아봤다. 가족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죠. 그는 테이블을 밀치듯 일어섰다. 형편이 어려우면 사람 대접도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며느리 노릇도 더 해야 합니까? 시어머니가 나섰다. 민재야, 진정해. 네 형수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민재는 물었다. 말해보세요. 정확히 무슨 뜻이었는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미경은 고개를 돌렸고 지연은 눈을 피했다. 민재는 하나의 손을 잡았다. 가자. 어디? 집에. 하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민재의 손은 단단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시댁을 나왔다. 뒤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민재는 운전대를 잡고 전방만 보았고 하나는 눈을 감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큰형이었다. 하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2번, 3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그러다 문자가 왔다. 가족끼리 왜 이래 민지한테 좀 말해 너무 유난이다. 하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민재의 휴대폰도 울렸다. 지연이었다. 민재도 받지 않았다. 그날 밤 전화는 계속 왔다. 시어머니, 큰형, 지연, 심지어 먼 친척까지.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참을 줄도 알아야지. 가족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 미경이도 미안하대. 그냥 넘어가. 하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미경의 말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민재가 화를 낸 것이 문제였다. 하나가 참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여보. 하나가 민재를 불렀다. 응. 미안해.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왜?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민재는 하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힘든 게 내가 힘든 거야. 미안한 건 나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았던 게 터지는 것 같았다. 민재는 그녀를 안았다. 이제 그만 참자. 우리 그만 참아도 돼. 다음 날 하나는 회사에 출근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였다. 시댁 가족들의 대화였다. 하나와 민재를 빼고 만든 새 방이었다. 누군가 실수로 하나를 다시 초대한 모양이었다. 민재 부부 요즘 너무한 것 같아. 돈 없으면 좀 몸으로 때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 원래 좀 예민한 애야. 신경 쓰지 마. 하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나는 동시에 허탈했다. 이게 가족이었다. 19년을 며느리로 살았던 이 가족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하나는 민재에게 휴대폰을 보여줬다. 민재는 말없이 화면을 읽었다. 그리고 단체방을 나갔다. 하나도 나갔다. 이제 어떻게 해? 하나가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다시는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설명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지킬 것인지. 쉬운 대화는 아니었다.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대가가 있었다. 우리 형편이 더 빠듯해질 거야. 민재가 말했다. 알아.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고. 그것도 알아. 그래도 괜찮아?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재가 받았다. 엄마, 민재야. 너희 생각 좀 해봤니? 네. 그래서 어머니, 저희는 이제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를 형편으로 평가하는 자리, 저희 아내가 당연히 일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자리. 그런 곳엔 가지 않겠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가족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전화가 끊겼다. 하나는 민재를 보았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다. 잘한 거 맞지? 민재가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누가 뭐라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없이 그저 둘만의 평화 속에서 시댁과의 단절을 선택한 후 하나와 민재의 삶은 확실히 달라졌다. 명절에 오가던 용돈도 없었고 급할 때 빌릴 수 있던 여유도 사라졌다. 둘의 월급으로만 생활해야 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빠듯해. 민재가 통장을 보며 말했다. 알아. 나도 봤어. 외식을 줄였다. 커피도 집에서 타 먹었다. 작은 것들을 하나씩 포기해 갔지만 이상하게도 숨통은 트였다. 돈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래도 괜찮아? 민재가 물었다. 응. 이게 우리 삶이잖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교회에서 만난 지인들은 고개를 돌렸고 동네 아줌마들은 수군거렸다. 시댁이랑 의절했대.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 줄을 몰라. 하나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대신 그녀는 다른 걸 찾기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좌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는 망설이다가 등록했다. 매주 목요일 저녁 2시간. 첫 수업날 하나는 긴장했다. 하지만 강사의 첫 질문이 그녀를 편하게 만들었다. 왜 글을 쓰고 싶으세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는 매주 목요일을 기다리게 되었다. 수업이 끝나면 카페에 앉아 노트에 끄적였다. 시댁에서의 19년 참았던 말들, 삼켰던 눈물들. 그 모든 게 글이 되었다. 어느 날 강사가 하나의 글을 읽고 말했다. 이 글 마음이 보여요. 진짜 이야기잖아요. 하나는 그날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짜라고 인정해준 게 처음이었다. 서러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 때문에 나온 눈물이었다. 석 달 후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수강생들의 글을 모은 책자를 만들었고 낭독회도 준비했다. 하나의 글도 그 안에 실렸다. 정말 할 거예요? 민재가 물었다. 응. 해보고 싶어. 낭독회 당일 하나는 떨렸다. 마이크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떨림이 사라졌다. 나는 오랫동안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 말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하나는 끝까지 읽었다. 마지막 문장까지.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나는 인사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민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나도 웃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여자가 하나에게 다가왔다. 저도 며느리예요? 당신 글 읽고 많이 울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는 그 말에 또 울컥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는 민재에게 말했다. 나 더 쓰고 싶어 계속? 그래, 써. 나 내 첫 번째 독자할게. 고마워. 뭐가? 당연한 건데. 그날 밤 하나는 노트북을 켰다. 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침묵의 비용이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이야기,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글을 쓰는 동안 하나는 처음으로 자유롭다고 느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비교 대상도 아닌 그저 유나나로서 존재하는 시간이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하나는 확신했다. 이게 맞다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하나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다. 석 달이 흘렀다. 하나는 문화센터에서 강의 보조로 일하게 되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번 첫 돈이었다. 그 돈으로 민재에게 저녁을 사주었다. 축하해. 민재가 잔을 들었다.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옆에 있어줬잖아. 둘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그곳은 둘만의 축제였다. 그날 밤 하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석 달 만이었다. 하나는 휴대폰을 보며 망설였다. 민재가 물었다. 받을 거야? 모르겠어. 결국 하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나야,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윗사람의 톤이었다. 잘 지내니? 네. 그래. 잔치 일은 다 끝났어. 이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하나는 알았다. 이건 사과가 아니었다. 정리하자는 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신호였다. 어머님, 저는 그때 민재가 휴대폰을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민재야. 어머니, 이번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더 이상 비교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형편으로 사람의 몫을 나누는 자리에도 가지 않을 거고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래도 가족인데. 민재가 말을 끊었다. 가족이면 더 존중해야죠. 그게 없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너 지금 민재는 전화를 끊었다. 하나는 그를 보았다. 민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괜찮아? 하나가 물었다. 응. 이번엔 정말 괜찮아.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하나는 수강생들의 글을 정리한 책자에 자신의 글도 실었다. 제목은 투명한 사람의 고백이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지연과 미경이었다. 하나는 놀라서 그들을 보았다. 맞네. 지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여기서 일한다더니 진짜네. 미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나는 그들을 맞이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지연이 책자를 집어들었다. 내 글도 있어? 네. 지연이 책장을 넘기다 하나의 글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미경도 옆에서 함께 읽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참는 사람이 가장 약한 게 아니라 참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가 가장 오래된 폭력이다. 지연이 책자를 천천히 닫았다. 하나야. 네. 우리가 미안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해해 줄 수 있어? 하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각자 자리에서 살면 돼요. 하나가 말을 이었다. 형님들은 형님들대로, 저는 저대로.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문을 나가기 전 미경이 돌아보며 말했다. 하나야, 너 강해졌다. 하나는 웃었다. 강해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거예요. 그날 밤 하나는 민재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둘 다 보지 않았다. 끝난 것 같아. 민재가 말했다. 응. 진짜 끝났어. 끝난 건 관계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던 시간이었다. 이제 하나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비교 대상도 아니라 그저 유나나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민재가 물었다. 글 쓸 거야. 계속. 그리고 우리 삶을 살 거야. 좋아. 나도 그럴게.
창밖으로 밤이 깊었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밝았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기 색깔로 빛나고 있었다. 여기까지 침묵의 비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며느리로, 누군가는 딸로, 누군가는 직장 후배로 이런 침묵을 경험했을 겁니다. 돈으로는 못 보태잖아. 단 한 줄의 말이 한 사람의 19년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투명한 사람에서 자기 이름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재의 선택도 중요했습니다. 그는 아내 편에 섰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폭력에 맞섰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가장 오래된 폭력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참아야지, 가족인데 뭘. 이런 말들이 누군가의 존엄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참게 만드는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용기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일상 속 숨겨진 폭력,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진짜 존중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도 침묵의 비용을 치른 적이 있나요? 하나처럼 용기를 낸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